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시험 범위의 마지막 부분인 동아시아 역사 갈등의 평화적 해결 같이 한번 바라보면서 1학년 1학기 시험 범위를 마무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동아시아의 특징, 동아시아사의 특징과도 맞물려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회탐구의 역사 과목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수로 배워야 되는 한국사가 있고, 세계의 역사를 배우는 세계사가 있고, 선생님 전공이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세계사 나눠보면 동양사가 있고, 오른쪽으로 오버가 안 되네. 잠깐만. 세계사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눠보면 동양사가 있고 서양사가 있고 아삼사라고 불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마이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결국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동아시아사라는 파트는 세계사 안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맞기도 하고. 학과 토크, 이게 뭐지? 선택 과목 박람회 할 때 선생님하고 설명을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제 동아시아사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실제로 동아시아는 한중일이 주력이 되는 거죠. 한중일이 주력이 되는데 정말 서로가 정말 인정할 만한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 감정이 굉장히 안 좋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공통점 뭐야? 중국이 싫어.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들의 공통점 뭐야? 일본이 싫어. 중국과 일본 사람의 공통점 한국이 싫어. 하지만 포켓몬스터는 좋아. 이런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이제 장난처럼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듯이 많이 발전해 나가야 될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유사이래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괴롭히고 속해 있고 조공책봉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전쟁도 하고 연병도 떨고 그러다 식민지배도 하고 침투도 하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만 그랬다 맞아. 한중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나름대로 지금 어떤 EU를 통한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왜 이게 안 되는가? 그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내용들 속에서도 역사적 갈등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금 평화로운 방향으로 빼나갈 수 있을 것인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후반 전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처음에 이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념 대립이 완화가 되고 세계화의 진행으로 세계 각국의 교류가 확대되었고요. 동아시아 각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 다시 말해 냉전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체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공산국가였던 중국을 이렇게 쉽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럴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민족주의가 다시 한번 강화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트럼프도 비슷한 거 아니겠냐. 미국 중심주의 이런 느낌의 어떤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강화되면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은 당연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역사 갈등으로서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동북공정이라든지 역사교과서 왜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로서 신라 때부터 영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고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하전하였고 일본 최고의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이미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대한제국이 칙령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했는데 요 사이에 뭐가 빠져있어? 그쵸, 한일의정서가 빠져있죠.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배웠을 거야. 그치, 러일전쟁 때. 자, 그 이후에 45년 이후에 광복 이후로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고하게, 그러니까 실효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신한의 내용 고시 요거 자체가 이제 한일 의정서 이 시즌이죠.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던 왜곡된 주장. 진짜 받아주고 싶지가 않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이해를 하지, 그지?
자, 다음 동북공정도 한번 볼까요?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해당하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역사가 중국의 지방사라고 주장하는데 역사를 왜곡하겠다는데 이거는요, 선생님이 한국사 교과서, 한국사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빼고 세계사적인 의미로다가 역사를 접근하는 의미로다가 얘기를 해보면,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기도 힘들고 우리나라 역사라고 주장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고려나 고려 자체가 이미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의미로서 가져왔고 그 고려를 이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고조선 여기를 계승하겠다는 거잖아. 그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확실하게 우리의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이들의 어떤 민족 구성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 구성과 비슷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여기 지역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자기네들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역사를 자기네들 역사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 근데 중국의 소수민족이라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몽골족도 있고 위구르족도 있고 이 밑에 보면 뭐 강수 회족, 장족, 뭐 이쪽에 운남 지역으로 내려가면 뭐 한이족, 뭐 뭐 낙서족, 희한한 종족들 많아요. 그러한 인구, 이러한 곳에서 어떤 분리 독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봐 동북공정, 동쪽, 북쪽, 그냥 북동쪽 공정뿐만이 아니라 서남공정이라든지 서북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중국의 어떤 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쵸 여기 써져 있네. 추진하는 까닭 자체가 중국 영토 내에 있는 소수민족을 통합해서 이들의 분리 독립을 막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국경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중국 역사적 자료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만리장성의 동쪽 끝을 원래 여기에 산하이관이 아니라 여기 산해관이 아니라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보자. 산해관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여기까지를 만리장성. 야씨 그러면 이게 만리장성이냐? 이 만리장성이지. 이게 진짜 가보면 웃겨요. 선생님이 실제로 여기 이제 산해관도 갔다 왔고 여기 보이는 여기 중간 여기 부분도 갔다 오고 문전점 갔다 왔거든. 개 같아요, 진짜. 예, 별 말 같지도 않아. 아, 얘들이 진짜 참 급하구나. 지금 이게 이 중국의 어떤 그 민족 분열 이런 것들에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동북공정을 왜 이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이런 것들, 그리고 만리장성이라고 포함되는 그러한 이 만리장성이라고 자체가 애초에 여기 있는 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건데 여기다 왜 줘놓고 그럼 여기도 씨발 중국 땅이야? 실제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 중국에서는. 이거 우리나라 교과서라서 되게 깔끔하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들이 이 만리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여기 지역까지입니다.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던 이 지역까지 가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도 한번 볼까요? 일본 역사 교과서가 동아시아 역사 문제로 대두를 했죠. 한국 침략을 진출로, 출병을 파견으로 하면서 나중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뭐 난징 대학살 이런 것들을 학살이 아니라 일부 반란 분자들 몇 명을 죽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본인들의 태평양 전쟁 또는 중일 전쟁 때의 과오를 축소시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어떠한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죠. 따라서 일본의 우익 상태의 이 교과서를 치북해서 만들어서 일부 일본에서도 당연히 제대로 된 학자들로서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일본이 섬나라로서 대륙이나 또는 세계로 진출하고자 싶은 마음을 이제 담아두는 거죠. 일본은 지금 현재로서는 평화헌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외국에 대한 어떤 군사력 투발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 군사력 투발을 가능케 하고 즉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강대국의 어떤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 헌법을 뜯어고치기 위해 그 이전에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일본은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대일본 제국 그 2차 대전 시절에 그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 왜곡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위안부 문제라든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안부는 워낙 유명하고 한국사에서 잘 다루고 있으니까 체크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되거든요. 한번 같이 읽고 마지막 결론을 지어봅시다.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대를 신격화해 재사를 지내는 곳인데 문제는 도토 히데키 같은 침략 전쟁을 수행했던 2차 대전을 수행했던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런 데를 정치인이 가가지고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있을까? 김일성을 찬양한다 뭐 이런 느낌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우리가 김일성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듯이 일본에서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어떤 인명 피해와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참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주어진 어떤 부정적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침략 전쟁의 피해를 본 입장에서 이런 전쟁을 미화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우리는 이 시기의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라든지 또는 일본과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로 역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 갈등은 동아시아 각국의 교류와 협력의 지장을 초래하여 동아시아의 평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과목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동아시아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노력들이기도 하고 먼저 공동 역사 연구를 진행해서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보자. 이건 뭐 사실 동아시아의 어떤 동아시아사의 과목의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한중일의 학자, 교사, 시민들이 공동 역사 교재를 제작을 하고 상대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평화의 인권의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과거의 갈등과 평화로운 미래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약간 역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역사 교과서이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바라보는 시점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또한 이제 국제 연대와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역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아 각국의 시민단체들과 세계 여성인권 단체들이 연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을 도쿄에서 개최하였고,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엄마 부대라고 정신 나간 미친년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독일 가가지고 독일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뭐 피해자가 아니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역시도 결국은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을 단순히 무지성으로 미친년들 이러고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위안부는 왜 피해자인지 우리가 왜 위안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많은 청소년은 2002년부터 매년 열리는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 캠프에 참여해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유명하신 분이 전주의 근영여자 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여러분들 배구한 애들은 잘 알 거야. 거기 역사 수학교사 선생님이 요거를 많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실제 일본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들끼리 교환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학생들끼리 교류를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많이 무언가 그러니까 절대적 다수가 그렇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역사 왜곡을 하려는 어떤 우익들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꼴통 같은 우익이 뭐가 있냐? 일베가 있잖아. 근데 일베가 뭐 많아? 그런 거 아니잖아. 그건 마찬가지. 하지만 그런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적은 숫자도 아니잖아.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숫자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주력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 교육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 또는 넓은 관점으로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다양한 역사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중일이 융합하여 어떤 하나의 큰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EU나 북미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하나의 당당한 그러한 정치적 스탠스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원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과 폴란드 역시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미친 듯이 싸우던 국가들이었지만 이들 역시도 가해국 독일과 피해국 폴란드가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물론 이제 당시 이제 독일 총리가 이걸 만들 때 당시 독일 총리가 아니라 실제 내가 지금 갑자기 독일 총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독일 총리가 실제로 폴란드의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학살자의 무덤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일본도 뭐 몇 차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표현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게 만만치 않아요. 뭐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유감이다 뭐 이런 표현을 주로 쓰게 되는데, 근데 사실 사과라는 건 사실 상대방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야 사과인 거거든. 본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심한 표현을 쓰라 하냐, 사과, 뭐 죄송 이런 말들이 거기서 심한 표현이거든. 라고 하지만 뭐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어찌 됐건 독일과 폴란드는 그런 총리의 사과를 통해서 서로 간의 역사 갈등을 봉합을 하고 또 이러한 그 교과서들을 만들어서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역사적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것을 교과서에서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원을 마무리하고요. 네,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